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가트 협상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관세 협상과 최애국 대우, 그리고 품목별 관세 인하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역 협상에서 관세 협상은 항상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트 협상은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1947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인하는 그 자체로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최애국 대우 원칙과 품목별 관세 인하 방식의 한계 등 이 다양한 요인이 관세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데 관여했습니다. 먼저 최애국 대우 원칙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한 국가가 특별한 관세 감축 혜택을 얻을 때 이 혜택을 다른 모든 가트 회원 국가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에게 특별 대우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TO 회원국 중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이 경제력 차이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자유로운 무역 접근을 원하고 개발도상국은 자신의 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로 개발도상국은 적은 개방을 원하지만 선진국은 상대국 시장이 많이 개방되기를 원하죠. 개발도상국도 무역 혜택이 발생하는 상대국과 더 깊은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싶지만 모든 혜택이 공통되게 주어지는 최혜국 대우가 WTO 원칙이기 때문에 관세 인하 협상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WTO 관세 인하 협상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상 참여국들 간의 이해관계와 국내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 협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일국의 시장 개방 원칙이 바뀌는 경우에 관세 인하 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WTO 관세 인하 협상에서 최애국 대우 원칙의 적용으로 관세 인하 협상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갈등, 국내 정치와 정책들이 협상 원칙을 바꾸게 되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이 가트 협상 중 발생한 EU의 탄생입니다. 이 1957년 로마 조약에 따라서 유럽 연합은 관세 동맹을 구성해서 대외적인 관세를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통일된 관세는 이 내부적으로 28개 회원국 간의 조정과 대화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내부 협상과 외부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 내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도 했죠. 이것은 관세 협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프로세스인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품목별 관세 인하 방식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요 교역국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중소국가나 개도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 방식은 품목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협상 절차가 복잡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는데요. 실제로는 관세 감축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 중요한 산업재 분야 외에는 이 관심도가 떨어져서 관세 감축이 미미하게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죠.
이 특정 산업이나 제품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양한 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트 협상에서 중소국가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세 인하는 가트 협상 이후에 국제통상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는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세는 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고, 따라서 관세 협상은 국제 무역의 핵심 부분으로 관세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 이런 주제도 국제 통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관세를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6차 케네디 라운드에서는 일괄적 인하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관세 감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이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50%의 일괄적인 관세 감축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품목별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모든 제품에 대한 감축이 동등하게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예외 품목 목록만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 더 효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7차 동경 라운드에서는 공식에 따른 감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이 방식의 원칙은 관세율이 높을수록 많이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을 스위스 포뮬러라고 하는데, 국가별 상황에 맞게 가중치를 적용해서 이 고율 관세 품목의 가중된 감축을 추구하는 것이죠. 스위스 포뮬러가 도입된 이후에는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6.3%까지 낮아졌습니다. 6차 라운드의 일괄 감축과 이 7차 라운드의 가중 관세 감축 방식은 이 다양한 국가들 간의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진 8차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이 분야별, 품목별 협상 방식이 적용되었는데요. 분야별 협상은 품목을 여러 부문으로 나눠서 각 부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품목별 관세 인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1988년 몬트리올 강요회의에서는 이 가트 체약국들이 공산품과 이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3분의 1 이상 인하하고 관세 양어 범위를 확대하는 목표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던 1993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및 캐나다가 철강, 건설 장비, 농업 기계, 의료기기 등 8개 품목의 관세 철폐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에이펙 국가들도 이어서 6개 부문에 대한 관세 철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런 일련의 합의로 많은 국가들이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로 관세 철폐와 감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UR 협상 결과로 선진국은 기존 78%에서 99%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고, 개발도상국은 21%에서 73%까지 품목 범위가 확대되어서 관세 인하를 했습니다. 이 고관세 품목도 추가적인 감축을 받아서 이 전체 평균 관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관세를 많이 인하했는데요. UR 협상 후에는 이 전체 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 평균 관세율은 기존의 약 18%에서 약 54% 감소해서 약 8%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 이 민감 농산물에 대한 관세화 유예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장기화하는 특별 조치도 적용했습니다. 또 쌀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 쌀의 관세화는 10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습니다. 이 산업재해 품목의 관세를 크게 인하시키는 반면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죠. 쌀 관세화 문제는 2004년까지 유예받았지만 실제로 쌀에 관세가 적용된 것은 2015년입니다. 1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한 것이죠. 쌀은 한국의 주식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매우 늦춘 것인데요. 쌀에 관세를 붙이지 않고 커터만을 적용해 왔던 한국은 20년 동안의 유예를 통해서 쿼터 수입을 확대해 왔는데요.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쿼터 수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관세화를 추진하는 것이 행정 비용을 줄이고 국내 시장의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관세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쌀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관세화를 추진하던 당시에 국내 정치 이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의 관세를 113%로 적용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알 협상 이후에는 추가 협상에서 관세 인하의 구체적인 감축 방식과 세부 원칙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상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적인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 점차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협상에서는 예외적으로 민간 품목과 특별 품목을 지정해서 협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협상 단계에서 민간 품목의 정의는 무엇인지, 특별 품목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국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목이 다르고 이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를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유알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만큼 관세 인하를 더 추진하고 싶은 국가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관세를 인하했다는 생각을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 더 이상 시장 개방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로 품목의 범위, 관세 감축 비율, 보조금 철폐와 관련된 협상 초안이 2년에 걸쳐서 논의됐지만 실패하게 됐고 끝끝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관세를 인하하는 데 문제가 되었던 또 다른 핵심 이슈는 품목 분류입니다.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아무리 많이 인하해도 관세가 높은 품목으로 분류되면 관세 인하 협상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이제 오랜 역사 동안 국제 무역 협상의 핵심적인 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트는 이제 품목 분류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1983년에 이 관세 협력 이사회는 이 각국의 통일적인 품목 분류를 위한 이 통일된 품목 분류 체계인 HS 코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HS 코드가 이 CCC에서 개발된 이후에 1987년 가트에서는 HS 코드 도입에 대한 가트 의정서를 체결하고 HS 코드를 기반으로 관세 인하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HS 코드가 굉장히 옛날부터 도입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직 이 40년이 채 안 된 품목 분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자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품목 분류와 관세를 매겼다면 이 1987년 이후에는 이 통일된 품목 분류 체계를 가지고 관세를 책정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HS 코드는 현재까지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차 개정이 이뤄졌고, 가장 최근 HS 코드는 HS 2022년 버전입니다. 최근 HS 코드 개정에서는 식용 곤충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HS가 도입되기도 했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이 산업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폐기물에 대한 HS 코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밌는 코드는 드론인데요. 드론은 촬영용, 수송용, 농업용, 무기처럼 하나의 상품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HS 코드가 달라지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2022년 개정에서는 이 드론을 용도에 관계없이 8806호에 분류하도록 새로운 코드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협상은 이 관세 인하에 초점을 뒀는데요. 지금부터는 수량 제한 금지 조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쿼터 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쿼터는 수량 제한을 통해서 무역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제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가트 제11조에서는 이 쿼터의 도입을 불법화하고 있는데요. 수량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국제 교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관세 인하의 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관세 양호를 통해서 관세 장벽을 억제했는데, 쿼터와 같은 수량 제한 조치가 도입되면 관세 양호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은 관세 양호 효과를 보존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수량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 기간 동안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특정 물품의 총량이나 총액의 이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의 수출입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승용차를 1000대까지만 수입하도록 허용한다거나, 수입되는 승용차의 총액을 1천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들이 수량 제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수출 자율 규제도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수량 제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자율 규제에 더해서 수량 제한 조치는 쿼터뿐만 아니라 수입 면허 제도와 최저 수입 가격 제도와 같이 이 수입에 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모든 조치들을 의미합니다. 이 형식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수량 제한 형식을 띠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름이 이 수량 제한 금지라고 해서 수량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영무역 기업이나 수입 독점을 통한 제한, 수입 면허 제도, 공정이나 생산 방법을 기준으로 이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수량 제한 금지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량 제한 조치는 이 국내 조치의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입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런 효과 발생을 의도한 측면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국내 조치라도 수량 제한 금지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량 제한은 수입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제한도 금지된다고 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출 통제 조치도 이 조심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기술 분야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해야 되고, 자국의 기술이나 안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원재료 제품의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원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통제는 사실 금지되는 것이 맞아요. 이 제품의 수출을 통제해서 국내에서 소비되게 하는 것이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적 자원 배분의 효율을 인위적으로 저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화하고 그 밖의 모든 조치는 제한하고 금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필수품의 심각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같은 제11조 2항 A가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음식물이나 기타 제품의 심각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서 취하는 일시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예외적인 조치로서 허용이 됩니다. 수출 통제를 통해 국내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은 그 국가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원국이 이 요건을 남용해서 자의적인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생필품의 심각한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지 조치만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필수 제품에 대한 판단은 이 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모든 국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조치일 때 예외적인 조치로서 허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외는 교역 제품의 분류, 등급화, 마케팅을 위한 표준화나 이 규제를 위해 필요한 수출입 제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시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호주의 버터 수출 통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호주는 버터의 수출 물량을 시기에 따라 조절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국제적으로 이 버터의 보관 설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한 시기에 버터를 대량 공급하다 보면 이 전체적으로 버터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각 시기에 버터 보관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버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호주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이 버터의 마케팅 규제를 위해서 버터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WTO 출범 이후에는 무역기술 장벽 협정이나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서 각종 표준이나 식품위생 문제를 특별법적 성격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실제 수출 자율 규제의 예외 조항으로서는 이러한 이 표준화 조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량 제한 금지 조치의 또 다른 예외로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농산물과 같은 1차 상품 부문은 해마다 수확량이 변동되면서 이 공급 과잉이나 공급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 산업의 특성상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 하락되는 가격이 모두 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농가 소득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 농민들을 위해서나 소비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
정책은 국제통상 정책과 항상 함께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국내 수급량 조절 정책과 수입 제한 정책이 동시에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토마토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수입 제한 정책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수입 토마토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토마토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트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외는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수량 제한입니다. 국제 수지에 적자가 발생하면 이 국내에 있는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금융 정책을 통해서 평가 절하를 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과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해서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가트 제12조에서는 국제 수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데 각국이 이 평가 절하 방식을 취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 절하를 방지해야 되는 이유는 한 국가가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이 전 세계적인 연쇄 평가 절하가 발생하게 돼서 국제 교역이 급속하게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 제한 조치의 경우에도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트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수량 제한 금지 원칙과 네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외적으로 수량 제한 조치를 적용할 때 수량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WTO 협정상 쿼터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쿼터를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트 제13조에 따른 비차별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쿼터를 배분하는 방식이 이 모든 국가한테 경쟁적으로 일정한 방식이 아니라 특정 수입국에 혜택이 가는 수입 면허나 수입 허가제를 운영하면 비차별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쿼터 배분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쿼터 배분량을 정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여러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한 나라라도 빼면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제 쿼터는 이제 일반적인 수량 제한인데요. 농산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TRQ라고 부르는 쿼터 제도가 존재합니다. TRQ는 수량을 정해 놓고 해당 수량만큼만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농산물은 매우 높게 설정된 관세로 인해서 수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고 UR 협상에서는 수출국의 이익을 위해서 현행 시장 접근과 최소 시장 접근 제도를 도입해서 농산물 수입국이 평균 소비량의 3에서 5% 수준의 TRQ를 매년 증량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입국의 농산물 관세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수출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했고 TRQ 제도를 통해서 이 타협점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은 관세 인하 방식과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려는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실제 관세가 매우 큰 폭으로 낮아지는 성과를 보였다는 것도 오늘의 배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수량 제한 금지 원칙도 수량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